드래곤의 공격을 파괴한 퀘이사는 우주의 힘 앞에선 시간조차 의미가 없지 라고 말한 뒤 양팔을 공중으로 치켜 세우며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퀘이사와 드래곤을 향하여 매우 거대한 행성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고 드래곤은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퀘이사는 거대한 행성을 소환해내며 곧바로 행성을 1000배 크기로 응축시키되 에너지 총량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도착하는 기술인 천체 천축투를 사용하여 거대한 행성을 응축시켜 드래곤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행성은 행성이었기에 1000배 크기로 줄어들었다고 한들 드래곤이 본 어떠한 투사체보다 거대했으며 전보다도 훨씬 거대한 투사체가 드래곤을 향해 날아왔고 드래곤은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대자 함행어천을 사용하여 퀘이사의 천체 천축투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공격과 퀘이사가 날린 행성이 충돌하며 오존층 전체에 영향을 끼칠 만큼 거대한 충격이 일어났고 잠시 후 한계가 완전히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지친 듯이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드래곤은 거대한 행성에 파묻히며 땅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마리주아를 벗어나 인근의 섬에 파묻히게 되었고 퀘이사는 꽤나 강한 녀석이었군.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된다 라고 말하며 다시 성지 마리주아로 복귀하려 합니다. 퀘이사가 드래곤을 쓰러뜨렸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하늘에서 태양이 내려와 행성의 잔해를 파괴하였고 이내 드래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전신의 뼈가 으스러져 있었지만 결코 쓰러질 순 없었기에 다시 한번 퀘이사와의 대결을 이어나가려 하였고 퀘이사는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건다라. 그 부분만큼은 나보다 훌륭하군. 사내가 목숨을 걸고 도전을 걸어오는데 나 역시 목숨을 걸 수밖에 없군 이라고 말하며 드래곤의 의지를 인정해주며 퀘이사 역시 다시 한번 전투에 임하려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바람의 흐름을 빠르게 만들었고 바람과 하나가 되어 빠른 속도를 내며 퀘이사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우주의 법칙 공간 절단을 사용하여 드래곤의 주변의 공간을 절단시켜버렸고 드래곤은 균형을 잃으며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필기를 휘감은 뒤 드래곤의 복부를 정확하게 강타했고 드래곤은 피를 토해내며 충격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별을 일제히 떨어뜨리는 기술인 성화천타를 사용하여 드래곤을 공격하였고 드래곤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의 눈이 또렷하게 빛났고 드래곤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고통을 이겨낸 이후 폐왕색 필기를 방출하며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는 기술인 폐왕권 임팩트를 사용하여 퀘이사를 공격하였고 퀘이사는 빠른 속도로 무장색 필기를 누르며 방어하나 드래곤의 기술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드래곤의 폐왕권 임팩트를 허용하며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졌고 드래곤 역시 최후의 일격을 날린 뒤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남자의 의지만큼은 본받을만 하군 이라고 말한 뒤 잠시 누워 몸을 회복한 뒤 마리주아로 복귀하려 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자신에게 교훈을 준 드래곤에게 예우를 갖추며 드래곤을 죽이진 않고 쓰러진 채로 놔두고 갑니다. 티치는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전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동료를 영입하고자 하였고 금사자 시키를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시키가 해군 G2 지부 근처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곧바로 해군 G2 지부로 향합니다. 티치는 해군 G2 지부에 도달한 뒤 폐허가 된 해군 G2 지부를 보며 제하하하 단신으로 해군의 지부 하나를 괴멸시킬 정도라면 확실히 그 녀석이 맞을 것 같군 이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자네의 흔적을 보면 확실히 동실동실매의 능력 헌데 금사자 시키를 무슨 수로 찾을 거지? 라고 말하고 라비트는 아마 금사자라면 상공에 잠적 중일 겁니다. 에드워 해전 이후 대부분의 세력을 잃게 되었으며 단신으로 마린포드에 침공했다가 거프 생고쿠에 붙잡힌 뒤 사실상 그는 퇴물이 되었으니까요. 해군과 현상금 사냥꾼의 눈을 피하기엔 상공이 제격이니 말이죠. 라고 말한 뒤 세세 열매 모델 하피의 능력을 사용하여 티치, 쿠잔, 라피트, 시루를 감싼 뒤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였고 티치는 제하하하 금사자 시키만 영입한다며 나의 검은 수염의 적단이 제기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말했고 검은 수염의 적단은 상공에 도달하자마자 거대한 섬 하나가 공중에 떠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그 섬이 시키의 섬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고 검은 수염의 적단은 곧바로 섬 속의 거대한 성으로 향합니다. 한편 닥터 인디고는 이를 감지한 뒤 곧바로 시키에게 향했고 대두목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했고 시키는 수를 기울이며 침입자일지 손님일지는 아직 모르지 않는가 닥터 인디고 라고 말하며 자신의 영역에 나타난 검은 수염의 적단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티치는 시키의 성에 들어갔고 시키의 부하들은 침입자들을 막기 위하여 일제히 검은 수염의 적단에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아오키지가 순식간에 시키의 부하들을 얼려버렸고 시키의 부하들은 검은 수염의 적단의 근처에 접근도 못한 채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닥터 인디고가 거대한 총을 사용하여 티치를 막아서려 하나 그 순간 시키가 나타났고 시키는
닥터 인디고 물러서라. 너희들의 상대가 아니다. 헌데 궁금하군 검은 수염의 적단.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지? 라고 말했고 티치는 웃음을 지으며 제하하하 금사자시키 로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한 대적이 처량한 신세가 되었구만 이라고 말했고 시키는 흰수염 쪽에서 있던 애송이 내 목이라도 노리고 온 것이냐 라고 물었고 티치는 아니 늙은 퇴물의 목숨 따윈 관심 없다. 내 목적은 오직 세계를 갖는 것 어떤가 금사자시키 나와 손을 잡고 세계의 패권에 도전하겠는가 라고 말했고 순간 시키는 티치를 보며 록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키는 세계의 패권을 쥐는 것은 록스 로저조차 해내지 못한 일이기에 티치의 자질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며 티치가 정말로 세계를 제패할 자질이 있는 인물인지 확인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좋다. 나를 테스트해볼 심산이군. 해적의 세계에서 힘은 상하관계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지. 금사자시키 만일 패배한다면 내 밑으로 들어와라. 나와 함께 세계를 삼켜보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웃음을 지으며 록스 선장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르는군. 애송이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하며 시키와 티치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이를 보며 전설의 해적 금사자시키 거프씨와 센고쿠씨가 힘을 합쳐 임펠다운에 수감시킨 괴물 티치가 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만 상처 없는 승리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레드라인에서 해군과 혁명군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후지토라는 순식간에 거대한 운석을 떨어뜨렸고 사부는 공중으로 튀어올라 불기둥을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운석을 부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후지토라의 운석에 파편이 튀며 혁명군과 연합군이 쳐놓은 진이 파괴가 되었고 해군들은 무서운 속도로 혁명군과 연합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부가 곧바로 이들을 도와 해군의 진격을 막아서려 했지만 그 순간 아카이누가 다가와 명구를 사용하여 사부의 배를 뚫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사부는 불주먹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섰고 사부는 아카이누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누는 이놈 형제들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우선 혁명군의 2인자인 이놈을 죽인 뒤 불주먹과 밀짚모자도 내 손으로 직접 죽이겠다. 너희 형제는 세상을 좀먹는 악의 주축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소리쳤고 순간 아카이누의 힘이 강해지며 사부를 밀어냈고 사부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사부를 마무리 지으려는 순간 쿠마가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빠르게 이동하여 아카이누의 주먹을 막아섰고 쿠마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아카이누의 얼굴을 강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키자루가 나타나 자신의 발에 빛을 두른 뒤 쿠마의 손을 쳐내는 데 성공했고 키자루는 쿠마 오랜만이다만 회포를 풀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역시 사형시킬 수밖에 없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보르살리노 예정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진 않겠지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나는 그저 사축이라고 사카즈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부는 주변을 둘러보며 병력 차이가 너무 심하다. 빨간머리 적단이 온다고 해도 불리한데 그들은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해군은 기세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해군과 혁명군 및 연합군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아카이누는 현재 드래곤이 부재 중이며 사보가 사실상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자신이 직접 사보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순식간에 사보에게로 날아갔고 사보와 아카이누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이를 보며 라하하하 역시 사카즈키 원수 적진의 보스는 직접 잡는다는 건가? 그럼 나는 잔챙이들을 빠르게 정리해야겠군 이라고 말하며 아카이누가 사보를 도맡는 사이 자신은 잔챙이들을 모두 처리하여 진입로를 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은 일사천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혁명군 및 연합군을 빠르게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쿠기와 후지토라가 선두에 섰기에 사실상 혁명군 및 연합군은 이들을 막아설 방도가 없었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고 사보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며 젠장 이 상태로 가다간 전멸이다 라고 말하며 빈틈을 허용했고 아카이누는 빈틈을 허용했군 혁명군의 젊은 2인자 라고 말한 뒤 견시농련을 사용하여 사보를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어깨의 일부에 화상을 입게 되었고 사보는 화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빠르게 몸을 회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보가 절망에 빠진 순간 빅맘의 적단 잔당이 나타났고 카타쿠리가 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카타쿠리는 와노쿠니 혁인 사건 이후 빅맘이 임펠다운에 수감된 뒤 실질적인 빅맘의 적단의 리더가 되어 빅맘의 적단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정상결전에서 빅맘이 세계정부의 병기로 활용되는 것을 보며 세계정부에 큰 적대감을 갖게 되었고 세계정부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카타쿠리의 입장에서는 루피 역시 빅맘을 쓰러뜨린 장본인 중 하나였기에 섣불리 루피를 돕지는 않았고 세계의 운명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르건즈가 세계정부의 추적을 피해 토트랜드로 오게 되었고
과거부터 빅맘과 친분이 있었던 모르건즈는 빅맘 해적단의 보호를 받으며 토트랜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모르건즈와도 안면이 있었기에 직접 차를 대접하며 마마의 손님이었던 놈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이곳에 오다니 기자란 직업도 참으로 힘들어 보이군 이라고 말했고, 모르건즈는 차를 마시며 기자란 원래 목숨을 걸고 정보를 뿌리는 직업이지, 그건 그렇고 빅맘이 사라진 빅맘 해적단도 제법 구실을 갖추고 있군. 카타쿠리 니놈 역시 진정한 리더로군 이라고 말했고, 카타쿠리는 아니 빅맘 해적단의 리더는 마마뿐이다 라고 말했고, 모르건즈는 빅맘의 최후는 들었겠지. 밀짚모자 루피의 꿈을 지지하며 오로선과 맞서 싸웠다. 세계의 운명은 좋던 싫던 세계정부와 밀짚모자 일당의 손에 달렸지. 카타쿠리 너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이지? 라고 물었고, 카타쿠리는 곰곰이 고민하며 마마의 최후 설마 마마가 죽었다는 건가? 라고 물었고, 모르건즈는 아니 다시 임펠다운에 붙잡혔다. 오로성모 큐리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였지 라고 말한 뒤 빅맘의 마지막 행동에 대해 말해주었고, 카타쿠리는 빅맘이 루피의 꿈을 지지하며 루피의 편에서 세계정부와 맞붙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자신 역시 빅맘의 의지를 이으며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며 모든 종족의 평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세계정부와 각 섬이 충돌한다는 소식을 들은 뒤 레드라인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직감하며 카타쿠리는 빅맘 해적단을 이끌고 레드라인으로 향하게 되었고, 혁명군과 연합군을 돕기 위해 해군과의 전쟁에 참전합니다. 크로스 길드의 간부 도플라밍고 모리아 크로코다일은 버기와 함께 마르코의 조력자가 되어 쌍디와 함께 어인섬에서 세계정부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쌍디의 희생으로 크로스 길드의 간부 전원은 무사귀환하는 데 성공하였고, 버기는 쌍디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언젠가 한번 자신이 빚을 청산하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레드라인에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버기는 우선 크로스 길드원을 지원해준 뒤 자신과 간부들은 근처의 섬에서 부상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워낙 튼튼한 이들이었기에 꽤나 빠르게 부상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할 채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 크로코다일 버기는 일제히 공중으로 떴으나 모리아는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기에 어이 너희들 나는 어쩔 셈이냐 라고 소리쳤고, 도플라밍고는 웃음을 지으며 훗훗훗훗 귀찮은 녀석이군 이라고 말하였고, 크로코다일은 저 녀석의 능력은 다인전의 필수다. 번거롭지만 데려가는 수밖에 라고 말한 뒤 모래모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모래로 모리아를 감싸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어이 악어 자식아 꽉 붙잡으라고, 바다 위에서 놓치기라도 한다면 우리 전원 능력자니까 큰일 난다고 라고 말했고, 크로코다일은 곧바로 출발하며 죽지는 않게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샹크스도 레드라인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샹크스 운이지만 이젠 너와 대등한 위치에 섰다. 해군을 격파하는 건 이 버기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전의를 불태웁니다. 카타쿠리가 이끄는 빅맘 해적단이 레드라인에 나타났지만 여전히 해군이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였고, 해군은 빠른 속도로 진영을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크래커 스무디와 함께 곧바로 키자루에게 다가가 키자루를 막아섰고, 키자루는 쿠마의 삼장선까지 이건 좀 버거울지 모르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쿠로우마가 나타나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베개를 휘감은 뒤 쿠마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쿠로우마는 쿠마는 내가 맞도록 하죠. 보르살리노 대장 당신은 삼장성을 처리해 주시길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자루는 쿠로우마에게 쿠마는 벅찰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기에 기자루는 쿠로우마에게 쿠마를 맡겨둔 뒤 곧바로 삼장성과 전투를 이어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폐양색 패기가 레드라인 전체를 감쌌고 순식간에 해적과 해군 모두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레드포스호가 모습을 드러냈고 샹크스와 벤베크맨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보는 웃음을 지으며 빨간머리 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노는 심기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일이라면 언제든 나타나는군. 저 녀석 역시 밀짚모자 못지않은 악의 중심, 저 녀석 역시 즉결 처형 대상 1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랑뉴는 빨간머리 해적단까지 가세한다면 순식간에 전력차가 뒤집힐지도 모른다. 마리조아 역시 비상이 걸린 상황이기에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 설마 해군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랑뉴는 곧바로 스모커에게 연락하였고, 브랑뉴는 스모커 중장 상황이 심각하다, 곧바로 1위로 이동해줄 순 없겠나 라고 물었고, 스모커는 밀짚모자가 아니면 관심 없다고 했다만 해군의 존폐 위기를 두고만 볼 순 없지, 곧바로 그리로 향하겠네 라고 말했고, 브랑뉴는 한숨을 쉬며 스모커 중장은 제2의 정상결전 이후 확실히 대장을 능가하는 전력이 되었다. 마치 전성기 시절의 거푸 중장을 보는 듯 하지. 그가 온다면 이 전쟁의 승자는 결국 해군이다 라고 생각하며 스모커가 올 때까지 버티며 해군의 승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합니다.
에이스는 루피 조로 등과 함께 성지 마리조아에 침공한 이후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근위병들을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에이스를 향하여 폐양색 패기가 실린 언월더를 휘둘렀고 에이스는 본능적으로 공격을 피해낸 뒤 방금 그 느낌은 아버지 라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뒤에는 금발이 찬란한 흰수염이 나타나 있었고 전성기 시절의 흰수염이 환생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혼란에 빠지며 환상인가 아니면 착시현상 어떤 능력자인지 모르겠다만 감히 아버지를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대화를 나눌 틈도 없이 에이스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제 아무리 성장한 에이스라고 할지라도 흰수염의 공격을 완전히 피해낼 수는 없었으며 에이스의 마음이 동요하고 있었기에 에이스는 흰수염의 공격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칼리스토가 나타났고 칼리스토는 나는 환생 열매를 먹은 환생인간 하루에 2번 죽은 인물을 환생시킬 수 있다. 불주먹 에이스 과연 네 녀석이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괴물이자 니놈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흰수염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레일리와의 수련을 받으며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기에 네 녀석 짓인가 아버지를 우롱한 것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녀석이군 이라고 말한 뒤 불주먹을 사용하여 칼리스토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이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볼을 완전히 진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흰수염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에이스의 복부를 타격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칼리스토는 어리석군 불주먹 허울뿐인 흰수염을 보고 감정의 동요를 느껴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하지 못하니 말이야 사왕이라는 칭호가 무색한 것 아닌가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감정을 차분하게 다스리며 모양만 아버지일 뿐 저 녀석은 가짜다 아니 설령 진짜 아버지라 할지라도 루피와 모두를 지키기 위해선 흰수염을 꺾을 수밖에 없어. 아버지 역시 그걸 원할 테지. 나약해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흰수염 해적단의 수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에이스는 장난을 받아주는 건 여기까지다 라고 말했고 칼리스토 역시 조금은 긴장하며 환생의 제한 시간은 고작 10분 정도 그 안에 흰수염이 에이스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저 녀석에게 2번의 기회를 모두 할애하게 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흰수염과 에이스의 대결을 긴장하며 지켜봅니다. 에이스는 칼리스토의 능력으로 인하여 환생한 흰수염을 바라보며 당신은 나의 은인이자 목표 그 자체였다. 당신에게 마음을 연 이후 난 당신을 아버지로 여기게 되었고 감히 대적할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지. 하지만 필연적으로 적으로 만나게 된 상태라면 당신에게 내가 얼마나 강해진지 보여주고 싶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빠른 속도로 흰수염에게 접근한 뒤 폐양색 패기와 화염을 동시에 방출시키는 기술인 패왕 방출 불주먹을 사용하여 흰수염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자신의 건 모라쿠모기리의 폐양색 패기를 두른 뒤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모라쿠모기리의 끝에 진동을 휘감은 뒤 에이스의 공격을 맞받아쳤고 마치 정상결전에서 흰수염과 아카이노가 충돌하다 화염과 진동이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그리고 흰수염과 에이스의 충돌의 여파로 인하여 성지 마리조아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고 특히나 흰수염의 진동으로 인하여 성지 마리조아의 지면이 흔들리며 공중에 있는 성지 마리조아의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게 됩니다. 에이스와 흰수염은 한 차례 충돌을 주고받은 뒤 에이스는 웃음을 지으며 역시 아버지군 내가 이렇게 강해졌는데 진짜도 아닌 환생한 형상을 상대하는 게 이토록 버겁다니 라고 말했고 흰수염 역시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분명 환생한 인간은 감정이 없을 터 이전에 로저를 환생시켰을 때도 대결 막바지에 밀짚모자를 보고 웃었다. 설마 환생한 인간이 강하면 강할수록 환생 열매의 능력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흰수염과 로저가 감정을 드러낸 것은 자신조차 알지 못한 변수가 생겨난 것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에이스와 흰수염은 빠른 속도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었고 에이스는 아버지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살아갈 의미조차 찾을 수 없었을지 몰라 당신에게는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고 라고 소리쳤고 흰수염은 아무런 대답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불기둥을 사용하여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내며 흰수염을 화염으로 감쌌고 흰수염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불꽃에 저항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에이스의 계산된 수였고 에이스는 무장색 패기로 이글이글 열매에 저항할 것이란 건 예상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빈틈이 나오게 되겠지 라고 생각한 뒤 자신의 예상대로 잠깐의 빈틈을 허용한 흰수염을 향하여 대염계를 사용하여 거대한 태양을 만들어버린 뒤 곧바로 흰수염을 향해 던져버립니다.
에이스는 대형계를 사용하여 흰수염을 제압하였다고 생각하며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칼리스토를 응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친 불꽃 속에서 흰수염이 튀어나왔고 흰수염 역시 시대를 풍미한 괴물이기에 고작 한 방만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불꽃 속에서 순식간에 에이스의 멱살을 낚아챘고 에이스를 공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자신의 주먹이 지진을 휘감은 뒤 에이스가 낙하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에이스의 복부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고 에이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곧바로 모라쿠모 기리의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그대로 내려쳤고 에이스는 자신의 몸을 일시적으로 불로 변환시키며 흰수염의 공격을 가까스로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의 맹공이 이어졌고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지면을 기울인 뒤 밸런스를 잃은 에이스의 복부를 타격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찰나의 순간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방어했으나 흰수염의 공격이 워낙 강력했기에 에이스는 입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한숨을 크게 들이쉬며 강해졌다고 너무 자만했군. 아버지 역시 세계를 호령한 정점의 강자. 찰나의 방심은 곧 패배로 직결되는 게 당연하다. 만약 진짜 아버지였다면 이라고 생각하며 흰수염을 상대로 방심을 한 것은 명백한 자신의 실수라고 합니다. 에이스와 흰수염의 대결이 시작된 지 어느덧 8분 정도가 흘렀고 에이스는 방금 전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칼리스토가 환생 열매의 제한 시간은 10분이라고 생각한 것을 떠올리며 에이스는 만일 자신이 대결을 피하게 된다면 흰수염이 사라지게 되며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등을 보이는 건 흰수염의 적단이 아니다. 나의 우상 아버지를 상대로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 여기서 부러지더라도 전진한다. 라고 말하며 흰수염을 상대로 도망가는 것이 아닌 흰수염을 상대로 부딪혀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번 공격이 최후의 합이 될 것이라고 직감하며 아버지, 나는 당신을 정말로 존경해왔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 역시 당신 덕. 이라고 말한 뒤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 중 하나인 배양색 패기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방출하며 거대한 화염 주먹과 함께 내지르는 기술인 패왕천하화건을 사용하여 흰수염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흰수염 역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 중 하나인 진동과 패왕색 패기를 동시에 방출하며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기술인 패왕진공타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흰수염의 기술이 충돌하였고 두 기술은 거의 백중세의 모습을 보이며 어느 기술 하나 밀려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결국 두 기술은 우열을 가르지 못하며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고 에이스는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꼿꼿이 서 있었고 에이스는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건가, 아니면 아까 빈틈을 보인 게 패착이 된 건가 라고 생각하며 차분하게 흰수염과의 대결을 복귀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환생한 지 10분이 지났기에 하반신부터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흰수염은 에이스를 바라보며 그라라라라, 에이스 강해졌군. 이제 흰수염의 적단을 맡겨도 걱정이 없겠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급하게 흰수염에게 다가가며 아버지 라고 소리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웃음을 지으며 완전히 사라집니다. 칼리스토는 흰수염조차 에이스를 쓰러뜨리지 못한 것을 보며 확실히 사왕이라는 자리를 운으로 단 것은 아니군. 그 천하의 흰수염조차 불주먹을 잡지 못하다니. 하지만 나에겐 비장의 카드가 남았다 라고 말하며 지친 에이스에게 다가왔고 에이스는 흰수염과의 대결로 인하여 체력이 많이 고갈된 상태였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며 아버지를 소환한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덕분에 은인을 만날 수 있었으니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먹에 불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다 라고 말하며 누군가를 환생시켰고 에이스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곧바로 어디론가 향하였고 그곳에는 철롱인들이 줄을 지어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성지 마리주아가 침공당할 것을 대비하여 철롱인들의 대피소가 만들어져 있다. 만일 불주먹이 이긴다면 나 역시 무사하긴 힘들겠지. 우선 몸을 피한 뒤 훗날을 도모한다 라고 말합니다. 레드라인에서 혁명군과 해군이 대치하고 있었으나 카타쿠리가 이끄는 빅맘의 적단이 나타난 데 이어 빨간머리 적단과 크로스길드의 간부들 조차 레드라인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해군들은 패닉에 빠지며 사왕이 둘이나 나타났다 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누조차 빨간머리에 광대 버기까지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팔짱을 낀 채 이건 좀 위험할지 모르겠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쿠로마와 상대 중인 쿠마를 보며 우선 쿠마는 쿠로마에게 맡겨두고 나는
혁명군들을 최대한 제거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혁명군의 중심지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팔적 경공옥을 사용하여 혁명군 여럿을 죽여버리려 하였으나 그 순간 카타쿠리가 나타나 키자루를 걷어차버렸고 키자루는 팔적 경공옥을 시전하는 데 실패하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스무디 크래커 키자루는 내가 맡겠다. 너희들은 서둘러 과학병기들을 제거해라 라고 말했고 그 순간 해군의 군함에서 파시피스타 마크3와 세라핌들이 나타났고 심지어 파시피스타 마크3의 진화 버전이 파시피스타 마크4까지 나타납니다. 파시피스타 마크4는 루나리아족의 특성을 가진 파시피스타로 사실상 세라핌 쿠마의 하위 완격인 강력한 병기인데 그 숫자가 많기에 더욱 위협적인 병기였습니다. 한편 카타쿠리가 키자루를 막아섰고 샹크스는 뱃머리에서 해군의 전력을 바라보며 많이도 모였군 대략 100척은 되겠어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해군 역시 이 전쟁의 진심이라는 거겠지. 그건 그렇고 샹크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넌 연이은 대결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 네가 무너지게 되면 전쟁은 끝이 난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버기도 오고 있다고 들었네. 뒷일은 그 녀석에게 맡겨야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버기의 진짜 실력을 잘 알고 있는 벤베크맨은 이 상황에서 농담을 하다니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아카이노에게로 날아갔고 샹크스는 아카이노에게 빠르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샹크스가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명구를 사용하여 사보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샹크스가 나타났고 샹크스는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아카이노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한 뒤 무장색 패기와 마그마를 동시에 분출하며 샹크스의 카무사리를 막아섰고 샹크스는 사보에게 사보군 이 녀석은 내게 맡기게나 라고 말했고 사보는 샹크스를 신뢰했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혁명군을 지원하러 갔고 사보는 로쿠규가 빠른 속도로 혁명군들을 쓰러뜨리고 있는 것을 보며 로쿠규를 막아서고자 합니다. 조로는 갈린과 이오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상대를 구출하려 하였지만 성지 마리조아의 길이를 몰랐으며 조로는 심각한 길치였기에 의미 없이 패배하며 사이퍼폴 해군, 육군, 공군들을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를 쓰러뜨린 로우와 키드가 나타났고 로우는 롤로노와 설마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부사령관을 벌써 잡아낸 건가? 라고 말하며 조로의 실력을 보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키드는 조로를 놀리며 크하하하 애진작의 싸움을 끝낸 놈이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냐 이래서 검은 다리는 언제 구할 거냐 라고 말했고 조로는 발끈하며 길을 못 찾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도 늦어서 기다린 것 뿐이다. 에이스는 아직인가 라고 둘러댔고 로우 역시 웃음을 지으며 그렇다면 다행이군. 이제 검은 다리를 구하러 간다. 이곳으로 오면서 근위병 여럿을 붙잡아 그들의 심장을 인질로 잡아 검은 다리의 위치를 추궁했고 판게아성 내부의 어느 감옥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우선 판게아성으로 향한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좋군 판게아성이라면 저 거대한 성인가? 그럼 내가 앞장서도록 하지 라고 말한 뒤 먼저 달려갑니다. 하지만 조로는 판게아성의 반대로 뛰어갔고 로우와 키드는 한숨을 쉬었고 키드는 저 정도 길치가 존재하다니 경이로운 수준이군. 강함을 대가로 악마에게 방향 감각을 팔아넘긴 것인가? 라고 중얼거렸고 로우는 저 정도로 심각한 녀석은 처음 보군. 의사로서 진단을 내리자면 젊은 치매, 초기 치매 수준이다 라고 말한 뒤 샴블즈를 사용하여 돌멩이와 조로의 위치를 스왑한 뒤 룸을 사용하여 조로를 거품 속에 가둔 뒤 조로와 함께 판게아성으로 향합니다. 상디는 어인섬에서 홀로 희생하며 갈링, 이오, 피터와 대치하게 되었고 결국 세계정부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며 성지 마리조아에 감금됩니다. 그리고 상디가 감금된 곳은 실현의 방으로 불리는 방으로 환상의 방 근처에 있는 특수한 감옥입니다. 그리고 상디는 자신이 공개 처형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 내가 죽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 하지만 나 때문에 루피가 피해를 입는 건 견디기 힘들군.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과거행조차 주저하지 않는 녀석이다. 내가 공개 처형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곧바로 날 구하기 위해 세계정부와 맞서겠지. 하지만 내가 처형될 곳은 10중8구 함정일 테지. 제길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말하며 벽에 머리를 들이박습니다. 그리고 상디는 제프와의 과거를 떠올렸고 15세 정도로 보이는 상디는 제프와 요리를 하며 영감 언젠가 나도 동료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었지. 근데 만약 나와 동료의 목숨을 저울질해야 한다면 나는 그때 누구를 골라야 하지? 라고 물었고 제프는 곧바로 상디의 머리를 때려버리며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네 녀석의 정신이 썩었다는 거다. 해적은 언제 어디서든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해적들조차 중요시 여기는 게 자신이 죽더라도 동료만큼은 살리는 것이다. 헌데 희생을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동료와 자신의 목숨을 저울질한다. 그건 해적이 아니야. 동네 양아치에 불과하지.
라고 말했고, 그 당시에는 동료라는 개념을 몰랐던 쌍디는 나는 나부터 살고 말 거요. 뭐 절세 미인을 위해서라면 희생할지 몰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짧은 회상을 마친 뒤 영감이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알겠군. 동료가 생겨보니 확실히 알겠어. 루피, 나 때문에 네가 위험에 빠지는 꼴은 못 본다 라고 말하며 무언가 결심이 선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쌍디는 자신이 인질이 되었기에 루피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판단한 이후 자신이 인질로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세계정부가 자신을 공개 처형할 리도, 루피가 세계정부의 함정에 빠질 리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산청특맹의 원액을 꺼내며 산청특맹은 다량의 독이 함유된 맹독성 식물, 물론 열을 가해 조리한다면 훌륭한 식재료가 된다. 하지만 아직은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걸 먹으면 온몸에 독이 퍼져 죽게 될지 모르지. 산청특맹을 이용해 어인섬의 보거와 함께 보거 요리를 하려고 지니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될지는 몰랐군. 아니 어쩌면 운명인가. 젠장, 이런 걸로 죽을지는 모르겠다만 온몸이 구속당한 지금의 나로서는 택할 수 있는 죽음은 이것밖에 없군. 이라고 말한 뒤 산청특맹을 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판기하성 전체가 울릴 만한 충격이 일어났고 쌍디도 균형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내 엄청난 폐양색 피해가 실현의 방에도 전해졌고 쌍디는 이 정도 패기를 가진 인물은 전 세계에 루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기운은 분명 루피다. 설마 루피가 성지 마리주아에 온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밖을 둘러보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밖을 볼 수는 없었고 근위병도 한 명도 없었기에 쌍디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쌍디는 이내 이어지는 전투로 인한 파동과 패기의 흐름을 느끼며 루피를 비롯한 연합군이 성지 마리주아를 침공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선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닌 루피와 합류하여 세계정부를 부숴버리는 것을 택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웃음을 지으며 망할 녀석, 조금만 더 빨리 나타나지. 그랬으면 초안골 보일 필요도 없었잖아. 하긴 올블루도 보지 못했는데 죽을 순 없지 라고 말하며 주저앉습니다. 핑크스는 오로성을 보좌하기 위하여 알라바스타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샹크스와 격돌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 오로성과 함께 샹크스, 루피, 조로 등과 대치하나 오로성이 부작용을 감수하며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였음에도 결국 루피를 잡아내지 못하며 전투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왔으며 설상가상으로 콩까지 배신하며 결국 밀짚모자 일당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핑크스는 부상을 입은 오로성을 보좌하며 오로성이 힘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무가 오로성에게 성지 마리주아의 상황을 전달하였고 오로성 역시 성지 마리주아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머큐리는 핑크스를 호출한 뒤 현재 밀짚모자와 롤로노와 조로를 포함한 강자들이 모두 성지 마리주아에 나타났다. 또한 혁명군, 빨간머리 해적단, 크로스길드 등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레드라인을 막아서며 해군과 대치 중. 핑크스, 지금 당장 성지 마리주아 혹은 레드라인으로 복귀하여 세계정부의 원군을 지원하며 싸워라 라고 명령하였고 핑크스는 명을 받들겠습니다. 허나 괜찮으시겠습니까? 현재 오로성들께선 전투불능 상태, 이때 강적이라도 나타난다면 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마스는 그건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의 안위보다 중요한 건 성지 마리주아의 그분, 또한 저들에겐 우리에게 할애할 병력 따위 없다. 우리가 전투불능 상태인 것도 알지 못할 테고 라고 말했고 핑크스는 알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성지 마리주아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우리도 얼추 하루 이틀이면 몸이 다 회복되겠군 이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이번에야말로 놓칠 수 없는 기회다. 모두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길고 긴 전쟁은 종언을 맞이한다 라고 말했고 피터는 밀짚모자를 비롯한 연합군, 이제는 정말 결착을 지을 시간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프랑키는 와노쿠니에서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하려던 순간 워터프라임이 남긴 전원을 보게 되었고 워터프라임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플루톤을 거대한 폭탄으로 개조시켜 놓았다는 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고의로 세계정부에 고대병기 플루톤을 넘겨주며 고대병기 플루톤이 성지 마리주아에서 폭발하도록 설계하며 함정을 팠고 세계정부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와노쿠니에서 플루톤을 넘겨받은 뒤 플루톤을 성지 마리주아로 인계합니다. 그리고 플루톤이 성지 마리주아로 인계된 이후 프랑키가 기폭장치를 활성화시켜 놓았기에 플루톤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고 세계정부는 한창 침략자들과 혈투를 벌이고 있었기에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한편 프랑키는 와노쿠니에서 조로, 로빈과 헤어진 이후 에이스의 스트라이커를 타고 베가펑크의 고향 벌지모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그곳에서 고대병기 플루톤을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이전에 외워뒀던 설계도대로 고대병기 플루톤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긴 실험 끝에 고대병기 플루톤의 원리를 정확히 깨달았고 어떤 선박이라도 고대병기 플루톤과 같은 명선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써니오를 곧바로 플루톤과 유사한 엘레페리아 왕국의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배로 개조시키려 하였지만 현재 써니오는 남이, 초파, 우속과
함께 항해 중이었고 프랑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우선 동료들과 합류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루피가 각국의 혁명을 도운 이후 샤봉디 제도에서 집결하자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자신 역시 샤봉디 제도로 향하였고 프랑키는 루피와 조로 등이 성지 마리조아를 침공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이제 동료들과 합류하여 써니오를 개조시키기만 하면 우린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무적이 된다고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남이 우섭, 초파, 브루곤 세계정부와 알라바스타 간의 전쟁 도중 난입하여 알라바스타를 도와 세계정부와 맞서 싸웠고 이후 빨간머리 해적단과 루피의 도움을 받아 알라바스타에서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전쟁 도중 부상을 입으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나미와 우섭은 자신들이 혹여나 세계정부의 습격이라도 받는다며 괴멸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공포에 질린 얼굴로 겁을 잔뜩 먹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브루곤 베테랑답게 냉철한 모습을 보이며 나미씨, 우섭씨 지금 좌절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습니다. 루피씨와 빨간머리가 오로선과 대치 중이기에 우리가 알라바스타로 돌아간다고 해도 도움이 되진 않을 테고 우린 루피씨의 말대로 샤봉디 제도로 향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료들과 합류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고 우섭은 그래 조로나 쌍디가 있으면 안심이라고 라고 말했고 나미는 걔들은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승전보를 울렸나? 라고 말했고 우섭은 신문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글쎄 걔네들이라면 당연히 이겼지 않았을까? 하물며 조로는 승리했다고 오랜풋이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 쌍디의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아. 라고 말했고 우섭, 나미, 브룩, 초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우선은 샤본디 제도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비비 역시 콩의 도움을 받아 알라바스타에서 탈출했고 비비는 콩의 전용 함선을 타고 샤본디 제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콩의 전용 함선은 매우 거대했기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배를 찾아다녔고 결국 비비는 콩의 전용 함선 속에 있는 비상용 잠수함과 같은 작은 배를 발견하며 작은 배를 타고 샤본디 제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모커는 해군이 레드라인에서 연합군과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 곧바로 바이크를 타고 레드라인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담배를 깊게 들이마시며 세계의 혁명이 잦아진 이후 세계 정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반기를 든 국가들을 처벌하고 있다. 제 아무리 반란군이라고 한들 그들 역시 생명체, 세계 정부의 과한 대응이 정말 정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이어가기 위함인가 라는 고민을 하며 세계 정부가 혁명이 잦아진 이후 비가맹국 국가와 가맹국 계약을 해지한 국가들을 상대로 너무 심한 공격을 가하는 것에 대해 인간적으로 회의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좋던 싫던 스모커는 거프 이후 새로운 해군 영웅으로 추대받고 있었고 세계정부에서도 스모커를 자신들의 최고 전력 중 하나로 추대하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새로운 해군 영웅의 탄생에 기뻐하고 있었기에 스모커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정부의 중심으로서 혁명을 막아서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세계정부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자신의 길이 맞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새로운 사건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버기, 도플라밍고, 모리아, 크로코다일은 미호크의 원수를 갚고 쌍디에게 은혜를 갚기 위하여 레드라인으로 향하며 혁명군을 지원하며 해군을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버기, 도플라밍고, 모리아, 크로코다일은 적절한 휴식을 취한 뒤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하였고 이들은 장거리 비행에 지치며 레드라인 근처의 블루마리아 섬에 경유하며 잠깐의 휴식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투덜대며 어이 아무도 도시락 안 가져왔나? 배가죽이 등에 붙은 기분인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크로코다일은 이런 녀석이 사왕이라 죽은 흰수염이 알게 되면 오해하겠군 이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웃음을 지으며 훗훗훗훗 재밌는 녀석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리아는 심각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이 잠깐만 나만 느껴지나 라고 말했고 버기는 무슨 소리냐 거대 멧돼지라도 나타났나 잡아 먹어버릴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는 이미 전투대세를 갖추고 있었고 잠시 후 섬 전체가 하얀 연기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버기는 로그타운에서의 악몽을 떠올리며 설마 하얀 사냥꾼 스모커? 라고 소리쳤고 잠시 후 스모커가 천천히 걸어서 이들의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 블루마리아 섬에 들렀거늘 생각지도 못한 월척을 낳게 되었군. 사왕 광대 버기 및 그의 부하 녀석들 이놈들 역시 밀짚모자를 도와 해군을 공격하려 한다고 들었다. 해군은 아직은 세계의 정의 너희 같은 해적들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순 없지 라고 말한 뒤 뭉게뭉게 열매의 각성 능력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블루마리아 섬은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녀석이 아니군. 차세대 해군 영웅 스모커 라고 말하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크로코다일은 이 정도면 빛은 모두 갚았다 검은다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매우 겁을 먹었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며 그렇군 사왕 버기님의 목을 따라온 거였어. 그럼 나도 응해줄 수밖에. 이놈이 해군 영웅이면 나는 사왕이다. 덤벼라 연기자식 로그타운에서의 복수를 해주마 라고 소리
소리치며 해군 영웅 스모커와 사왕 버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